안녕하세요. 인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중장년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살행동 양상을 보면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살 사망 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마 이제 한 번에 극단적인 어떤 치명적인 자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이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전이나 일주일 사이에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이분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인식하고 실제 자살을 암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집이나 집 근처에서 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 문제도 굉장히 위험성을 키우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해마다 신체 건강 문제로 자살 사망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약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부터 노인층까지 알코올 문제가 자살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알코올 문제가 결합될 경우 자살 위험성을 상당히 높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는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실직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변화, 또 생활고 이런 어떤 주요한 어려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공통점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라든지 폭력, 학대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이 공통점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립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전반적인 공동체 지수라든지 이웃 간의 유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신 분들 특히 주변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어떤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분들이 신뢰감, 유대감 이걸 줄 수 있는 대안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자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중장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로 따지면 65세 이상 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사망자 숫자로 따졌을 때는 40대, 50대 특히 남성들의 자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 그 다음에 혼인 상태를 보게 되면 결혼한 상태보다는 결혼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혼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자살 위험성들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위험성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다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사회 계층 또 급격하게 위상이 하락해서 계층이 하락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이렇게 실직 기간이 계속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일을 할 수 없을 때 더 좌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독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우울감과 함께 자살 위험성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신체 질환이라든지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심각한 신체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더 위험성이 높은 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이라든지 절망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과거에 자살 시도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의 경우는 응급실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내원했을 때도 그 신체적인 처치만 받고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대부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 또 종교를 통해서 신앙심 이런 것들이 보호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중년의 분들이 이런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히 남성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 문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단선적인 이유로 자살 문제가 위험성이 커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어떤 불행한 경험들,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제대로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떤 학대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아동기의 경험들이 성인기의 자살 위험성을 상당히 높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 외로움, 그다음에 생애사적으로 어떤 이혼과 같은 큰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자살 위험성을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이라든지 사회 참여, 건강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신건강 문제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안 좋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손상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극단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또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타고난 기질, 성격적 취약성, 또 사회 경제적 환경, 본인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나 반응,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 있을 때 자살 생각에서 자살 성공까지 이르는 일종의 자살 스펙트럼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살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혼한 중년의 남성들이 자살 위험성, 자살 고위험군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유교 문화적인 가부장제 문화, 그 다음에 뭔가 남성이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중년 남성들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런 문화적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떤 대증적인 접근, 자살 시도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공인의 또 연예인의 어떤 자살에 어떤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내게 잠재되어 있는 자살 실행 능력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또는 어떤 충동성이 있느냐, 또는 이제 자살 도구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있느냐, 이런 쪽에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심각한 어떤 자살 상황을 막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체 건강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면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들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자아는 또 타자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건강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립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개별성과 고유성, 그런 측면에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보호 요인이 있는데, 보호 요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들을 조금 더 고려하는 근본적인 접근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심각한 중년의 어떤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이제 자살 행동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자살 시도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너무나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 그런 상실, 이런 어떤 이유들로 자살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살 시도자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는 실제로 이분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나쁜 스트레스가 켜켜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임계점, 한계점까지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쌓여 있고, 마치 문턱을 차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스트레스들을 좀 유목화시켜 보니까, 하나는 무의식, 하나는 시간성,
또 하나는 공격성, 이렇게 이제 크게 범주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은폐된 차원의 것들이 찰랑찰랑 넘칠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정말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어떤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 이런 상실감,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트리거, 촉발 요인이 돼서 지금 넘칠랑 말랑 하는 거를 실제 넘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살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살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은폐된 차원과 표면적 차원이 같이 복합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면서 자살 실행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폐된 차원의 무의식, 시간성, 공격성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무의식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신체적인 몸만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지지를 잘 받게 되면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건강하게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온갖 학대라든지 폭력, 방임, 그 다음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정인이 사건 때도 보면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TV 뉴스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인이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아이 같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 안에 나는 죽은 존재라고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현실에서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의식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의식 안에 나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현실에서 나는 죽음을 지향하거나 소멸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의 시간도 마찬가지긴 한데 굉장히 어떤 그 심각한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겪었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시간에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들은 흐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이분한테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나는 그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거를 계속해서 리익스피리언스 계속 재경험하고 있고 재탕, 삼탕, 끌탕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미래의 고통을 차단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은 뭐냐면 자살 충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가졌던 생각 중에 대부분 타살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타살 충동과 자살 충동의 일종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살 충동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실제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초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심, 윤리, 규범, 가치, 종교 이런 게 콱 눌러서 그 어떤 타살 충동을 실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turning against the self,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복수가 되겠지.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재된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이 꽉 차 있고 표면적인 차원이 건드려지게 되면 자살행동이 일어나는데 이 자살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인정과 관심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어른도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살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인정과 관심을 이제 추구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인정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이제 커지면 어떤 생각까지 되냐면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인정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종의 사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죽음 이후에 인정을 받겠다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해와 자살이 조금 다른데요. 자해는 아직까지는 살아서 관심과 인정을 받겠다라는 맥락이 있고 자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관심, 인정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죽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 화살표로 삶의 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삶의 궤적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게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신변 잡기와 관련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왜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기름을 가득 넣는지, 왜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뭐 며칠 있다가 어디 여행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정작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은연중에 뭔가 이런 어떤 암시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 고마웠다. 나 멀리 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이제 은연중에 하시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다. 또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으니까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그때 그 얘기를 자살을 암시하는 얘기로 우리가 듣고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령별로 자살 행동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중장년이기 때문에 40대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40대는 이혼을 했을 때, 또 가족이 해체됐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직 상태가 유지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40대, 50대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주로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사회적 관계가 내가 일을 유지할 때 그 관계성이 있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거의 관계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실직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의지할 때가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하고도 이제 갈등이 생겨서 가족 해체가 되면 혼자서 살게 되고, 혼자서 살게 되다 보면 제대로 생활이 안 돼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기본적인 어떤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고 때문에 어디 이제 일용직 나갔다가 또 몸을 꼭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술만 드시다가 극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분들이 가족들과 어떤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술 문제가 꼭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50대의 경우는 실직 기간이 12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만성적인 신체 건강 문제를 본인이 갖고 있다. 또 가족 내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신체 건강 문제를 갖고 있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럴 때 또 알코올 문제가 같이 있다. 또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못 하다가 정말 극한 상황에 놓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공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거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았다거나, 또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체 건강 문제, 알코올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어떤 상처나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분노를 보면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 분노는 그냥 화가 날 만한 일에 적절하게 화를 내는 거를 우리가 상태 분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분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성 분노는 일어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이벤트는 별게 아닌데 그 화가 어마무시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이나 상처,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면 내 안에서부터 이제 화가 올라오는데, 실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이 조금 자극이 되면 별거 아닌 사소한 자극도 사소한 것이 아닌 걸로 이제 여겨지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내재된 것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것이 마중물이 돼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분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성 분노가 많으시다는 거죠. 특성 분노가 많다 보면 욱하고 올라올 때 본인이 생각지 못한 그런 과도한 화,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처받은 자기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다뤄져야지만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트라우마의 특성이 일단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분은 그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구분할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과거보다는 생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면 과거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틱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충격이 뒤늦게 이제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겹쳐져서 더 힘든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지만 그 참사를 겪은 생존자들이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안에서 올라오고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합쳐져서 이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위기 상태를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응장애도 생길 수 있고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그 PTSD 증상 같은 우울감이라든지 계속해서 회피 반응 이런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재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많은 중년의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어떤 트라우마틱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경험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문제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술 문제가 성격 자체를 자꾸 안 좋게 변화시켜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중독적 사고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자꾸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술을 마신 거는 내 선택이고 술을 마시고 나서 벌어진 어떤 결과들도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 때문에 어려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중독적 사고를 하게 되면 자꾸 지각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예전에 알코올 문제가 심각할 때를 좀 회고적으로 보면 본인도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남들에 대해서 피해의식도 많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자꾸 해코지 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망상적인 것도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것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자꾸 수치심, 모욕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격 자체가 자꾸 손상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충동적으로 공격성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더 하기가 쉬운 거죠. 술 자체가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흥분이나 화를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도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쪽으로 더 발전되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술 문제가 있게 되면 자꾸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력 문제 또 살인사건 그 다음에 자살 문제에 있어서도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술 문제에 대한 어떤 개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술을 마시는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왜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마신다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아저씨가 대답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움 그 다음에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더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니까 계속해서 또 술을 마시게 되는 이런 안 좋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게 되면 과거의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되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는 뒤섞여 있어야 돼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선과 악 그 다음에 좋음과 싫음, 사랑과 미움도 인간 안에는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야 돼요. 이걸 억지로 떼어놓거나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선과 악도 인간은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만이 신만이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리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선을 가장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삶과 죽음도 내 결핍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자꾸 그 현실에서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너무 쉽게 죽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모 아니면 도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핍과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런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는, 해리시키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일단 한번 해리가 되면 잘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조그만 안 좋은 자극이 와도 생사의 갈림길에 너무 쉽게 놓이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이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내 나름대로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불행한 그런 모습들을 다 탈피하고 싶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일정 부분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내 삶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갈등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 이혼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인간의 조건을 한나 아렌트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다. 레이버, 생계를 위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또 취미 이런 어떤 그 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액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이 인간의 조건이 충족돼야지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 이제 중년 40, 50대 남성들이 그런 것들이 박탈되는 부재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 50대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라임을 만든 게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설 자리가 없으면 살 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은 삶의 끝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거의 전형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삶의 끝자리로 가는 과정에는 술자리와 그 아무도 없는 빈자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행동 과정은 아까도 이제 대부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무언가 누적되다가 임계점까지 차고 오르고 그 문턱을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acquired ability, 자살 실행 능력이 생기는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그 보호 요인이 작동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족들, 친구, 그 다음에 나한테 의미 있었던 거, 심지어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삶의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보호 요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들, 그 다음에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삶의 토대가 마지막 끝마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계속 바닥으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바닥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 행동을 했고 실패했을 때 그때 도움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는데요. 40대, 50대 남성들의 특징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셔서 타인의 도움을 잘 수용을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 자살 행동에 실패했을 때 그 순간에 연결이 되게 되면 도움을 수용하는 모습들도 예외적으로 좀 보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턱 효과를 가중시키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자신의 힘듦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40대, 50대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경을 자초하는 그런 어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거나 또 도박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시게 되면서 더 문제가 커지거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감당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역량보다 지금 이제 감당해야 될 게, 책임져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책임지지도 못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과정에서 도움 요청을 하는 거, 적극적으로 도움을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이 40대, 50대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자살 시도자들을 인터뷰해서 보면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언어학자이신 박용익 교수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의사소통의 단절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또 왜곡된 부정적인 자아, 그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또 주변에 막상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로 인한 어떤 부담감, 그다음 위압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혼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살 행동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 요인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뭔가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좀 찾는, 또 공동체 생활, 또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게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갖는 거. 그래서 무언가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살 수 있는 희망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자체가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 자체가 최후의 죽음을 막는 최후의 어떤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에 특히 남성들과 공감을 할 때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말을 하려고 하고 먼저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오히려 닫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편안한 안전한 세팅에서 자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같이 찾는, 그리고 이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강점들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한 응어리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걸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내가 어떤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이 뭔지 잘 몰라요. 스스로는. 그걸 누군가에게 언어로 표현을 할 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구나. 또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일과 관련된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씩 주제를 잡아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자분들과 만나서 공감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만났을 때 이 순간만이라도 살아있다고 느끼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진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듣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심판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얘기를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인간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한 존재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막 죽고 싶은 것이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이 어떤 위험성이 죽고 싶은 마음이 쑥 내려가는 이런 경향을 많이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얘기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필요한 자살 예방 서비스는 살만 나는, 세상 사는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실제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야지만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 자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원인 파악에 기초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건강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채무관계, 가족 해체,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 회복, 일상 회복,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우선 포커싱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인간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표현의 기회,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상담, 병리적인 상담, 정신과적 상담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응어리를 풀고 그 다음에 일이라든지 신체 건강, 사회적 활동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이 어디에 있다. 어딜 가면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유입되면 일단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A라는 기관에 갔더니 한참 얘기했더니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기관에 가라. 이렇게 되면 그 기관에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서 또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어쨌든 유입되게 되면 이분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필요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통합적인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리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삶의 리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자활이나 공공근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실제로 기술 습득과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상황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일자리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기 표현과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훈련, 그 다음에 그런 지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곳에 참여하면 일정 부분 생활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들이 굉장히 신체 건강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납자를 지원한다든지 노동 연계형으로 건강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우선 신체 건강을 지원하고 이분이 건강해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신체적인 건강 지원을 받았던 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지역 차원의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통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50대 여성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살 시도자분들의 맥락적 특성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최근에는 근데 이제 또 20대 청년 자살이 높아지면서 20대 청년 여성들의 자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었고요. 중소도시의 거주자일수록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좀 그 지역사회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에 농촌이었다가 지금 도시로 바뀌는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험성이 컸고요. 또 중증 질환을 갖고 있을수록 또 자신이 가족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역할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역할이 상실됐을 때 존재도 상실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족 내 갈등이 심각할수록 자살 문제가 이제 그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그 이제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의 자살 위험성들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 친구, 이웃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어떤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을수록 또 아까도 특성 분노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특성 분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그 분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더 위험성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 여성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적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내 역할 변화, 그다음 우울 경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 진료 환자 중에 40대, 50대 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이 53.5%를 차지하는 굉장히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중년 여성의 66%가 자살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빈곤한 여성들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하고 여성의 어떤 자살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 소득과 우울이 어떻게 이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니까 이 우울감 경험이 자살 행동과 굉장히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 걸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떤 삶의 질은 우울감 경험과 자살 행동의 관계에서 굉장히 일정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소득은 우울감 경험과 자살 행동의 관계에서 이 조절해주는 역할, 그러니까는 소득이 있으면 어떤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자살 행동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 이 가정에서 나와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선택하거나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폭력 피해를 겪게 되는 양상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과 우울, 경제적인 부분과 자살 이렇게 같이 연결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이 우울감을 키우고 우울감이 결국 자살 사고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많이들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또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이 나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무가치하다. 이런 것들이 낮은 어떤 자아존중감,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 마음속에 이제 우울이나 분노, 감정들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끌탕을 끓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고립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에 대해서 회한, 내 삶이 굉장히 불행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과일반화시키는, 부정적으로 편향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아상도 왜곡되면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결국은 자기 상실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살 사고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감이 겹쳐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죽음을 지향하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남성들의 자살 위험성과 여성들의 자살 위험성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가족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어떤 우울감과 자존감, 그 다음에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중장년의 어떤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